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태조 왕건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태조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여러 왕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고려의 통치 제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 상기시켜 봅시다. 태조 왕건이 뭐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태조 왕건이 여러 가지를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조금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게 있지 않았나요? 좀 특이했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도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이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부인을 29명이나 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도 25명이나 됐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25명이나 됐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도 25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조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왕위 계승 다툼이 심했겠어요. 이 태조가 사실 이 호족들을 포섭하려고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호족들과 혼인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한 거지만 사실 태조가 죽고 난 뒤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태조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외가 친척들, 그러니까 왕비들의 가족들, 그리고 공이 있는 신하들끼리요, 왕위 계승 다툼이 이제 심해지는 거야. 이 아들들 25명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싸우겠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해종이 즉위를 하는데, 이 해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해종이 왕이 된 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막 자객이 침실에 이제 습격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남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혜종이 이런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일찍 죽습니다. 왕이 된 지 이제 뭐 2년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죽어요. 이제 금방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태조의 다른 아들인 정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정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종도 굉장히 멘탈이 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또 이제 제위 한 3년 만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종 정종은 이제 금방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왕이 올랐던 애가 바로 태조의 또 아들인 광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광종은 굉장히 고려 역사상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광종을 이제 가르칠 때 이제 세 시기로 나누어서 여러분 가르쳤던 거 기억나나요? 일단 광종이 왕위에 처음에 올랐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었다 라는 거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광종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어. 근데 광종이 형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봤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나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려 7년 동안 그냥 호족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호족들한테 관직도 주고 토지도 주고 뭐 이렇게 밉보일 만한 행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칼을 이제 빼는 거죠. 칼을 빼고 이제 칼을 이제 휘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처음에 시행했던 게 바로 노비 안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시기입니다. 개혁의 시기. 근데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쓰진 않을게요.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법이라고 했었잖아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민으로,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호족 있죠? 사실 이 광종한테 가장 눈에 가시인 애들은 바로 호족이야, 호족. 여러분들. 이 고려가 세워질 때 여러분 이제 통일신라 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막 호족들이 지방에서 난립을 하고 있었잖아. 각각 이 지방에서 거의 왕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뭐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각각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스리고 거의 그 지역의 왕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송악 지역에, 그러니까 개경 지역에 그 호족이었던 왕건이 결국에는 이 고려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조가,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도 이 호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호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호족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인 정책도 펼치고 관직과 땅도 주고 그리고 왕시성도 하사하고 이랬던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족 한 명당 얘네들이 이게 다 이제 지방의 유력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이상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비들은요, 호족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줬을까? 일단은 여러분, 이 노비는요, 일단은 얘네들은 평소에는 뭘 하고 있어? 이 낯을 들고 뭘 한다?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노비들은 일단 호족들에게 경제적 기반입니다. 경제적 기반. 이 노비들이 돈 벌어다 주는 거야. 경제적 기반.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유사시에는 낫 안 들고 뭐 든다 그랬어? 낫 안 들고 칼 든단 말이야. 이 칼 들어요. 칼. 그러니까 뭐야? 군사도 되는 거야. 개인 병사가 또 되는 거야. 호족들의. 그러니까 뭐야? 군사적 기반이기도 한 거야. 군사적 기반. 그러니까 이 노비들은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자 군사적 기반이었는데, 그런데 얘네들을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노비는 호족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냥 일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 안건법은 호족들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도 약화했고요. 군사적 기반도 약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호족들이 반발을 했겠습니까? 왜 네가 뭔데 내 노비들을 풀어주느냐? 이렇게 반발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이제 광종은 이걸 단행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 호족들이 사실 이 지방에서 이제 유력자잖아. 이 지방에서 이제 유력자인 호족들이 중앙에 와. 이 개경으로 와가지고 중앙 관리도 된단 말이야. 이 호족이 관리까지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앙 관리들은 대부분 이제 호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광종은 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호족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호족들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중국인 같은 이런 쌍기 같은, 이 쌍기는 인물입니다. 인물. 이런 중국인 쌍기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하는 거야. 이런 귀화인, 고려로 귀화한 외국인들을 이제 온 외국인들을 이제 등용을 해서 자신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제 딱 만드는 거지. 그리고 또 이 과거제를 이제 실시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제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했었죠. 우리 통일신라는 여러분 능력이 중시되던 사회였나요? 아니면 신분이 중요시되던 사회였나요? 그렇죠. 여러분, 통일신라에는 신분제,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신분은 만이었어? 바로 진골만이었잖아. 진골들만의 세상이었다고. 진골이 아니면 높은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능력은 필요가 없어. 통일신라는 능력은 중시되지 않고 태어난 내가 신분, 이게 제일 중요했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어도 통일신라에서는 그 우대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광종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광종 때는 과거제. 여러분, 이거는 시험을 보고 관리를 뽑는 제도야. 과거제. 선생님이 써줬었죠? 그러니까 다 쓰진 않을게요. 다시. 시험을 보고 관리를 뽑는 제도인데, 이제는 시험을 보고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능력을 중시하겠다. 능력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와 고려의 결정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거제에 또 이제 하나 한몫합니다. 그 통일신라는 신분 사회였다면, 그래도 신분이 중시되는 사회였다면, 고려는 그래도 신분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시되는 사회였다. 그래서 유교적 지식, 학문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이제 선발을 하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관리의 공복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이거 막 우리 백관의 공복제도 이런 거 계속 배웠었잖아. 관리의 공복을 정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제 알려줬으니까 알 거예요. 왕이 이제 상하 관계를 만드는 거지. 너는 나보다 더 낮은 직급이야.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상하 관계. 얘가 높고 너는 좀 낮고 이런 것들을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의 공복 색깔 이런 것들을 정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개혁의 시기 동안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호족에게 불리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이 이제 반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광종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뭐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제 광종이 어떻게 했다? 이제 세 번째 숙청의 시기가 온 거지. 숙청의 시기. 이제 닥치는 대로 이런 호족과 공신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여요. 이 광종이 이 고려의 개국공신, 고려를 세우는데 굉장히 공이 많았던 이런 개국공신, 이런 신하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것만 이제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광종이 이렇게 숙청을 하고 난 뒤에 몇 명이 남았냐? 그 신하들 중에 몇십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가두고 했냐면 감옥이 부족했대요. 감옥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15년간이나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종을 피해 군주라고도 해요. 이 광종의 별명이 피해 군주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살인자죠. 살인자인데 근데 이렇게 광종이 호족과 공신을 숙청하고 난 뒤에 고려가 굉장히 안정됐다라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이 호족들이 너무 셌잖아. 너무 세니까 왕권도 약화됐었고 이 왕위를 가지고 엄청 다툼이 심했었는데 근데 이 광종이 싹 다 죽이니까 뭐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안정됐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광종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고려를 안정시킨 왕이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 이 성종은 이제 국가의 그런 기틀을 이제 잡은 왕입니다. 일단은 이 성종은요 신하가 있어요. 최승로라는 유능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최승로라는 신하가요 본인이 그 시무 28조라는 것을 씁니다. 써가지고 이제 왕한테 바치는데 이 시무 28조가 뭐냐면 왕아 지켜라 28가지 조항이라고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왕이 지켜야 할 28가지의 조항을 1번 땡땡땡 2번 땡땡땡 3번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왕한테 바친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왕으로서는 뭐지? 약간 건방진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해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받고 왕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성종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이제 왕한테 제안을 했을 때 이걸 써가지고 줬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무 28조에 따라서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 유교가 굉장히 이런 왕에게 유리한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알려줬기 때문에 알죠? 이 유교라는 것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 중에 윗사람은 누구야? 바로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을 공경하고 왕에게 충성 바치는 그런 개념, 그런 사상,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왕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종 이후에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좀 삼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이 성종 때까지만 해도 아직 고려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성종이요, 이 전국을, 이 고려를요, 이렇게 전국을 12개의 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12개의 목, 12개 이제 목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각각 관리를 파견을 해서 이 지방을
통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지방을 통치하려고 전국을 12개의 목으로 나눈 다음에 관리를 파견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12목이 여기 지도가 있긴 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목 있죠, 목. 황주목, 광주목, 정주목, 충주목, 상주목, 전주목, 나주목, 진주목. 이런 식으로 12개의 목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제 여기 이제 관리파견 이렇게 관리파견에서 지방을 통치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12목에 그 관리를 파견했었다. 그리고 뭐 중앙과 지방에도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학교육을 장려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요 부분은 이제 황제국을 지향한 고려.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하나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는 했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고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했구나.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암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제 외우세요. 예,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제 너무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지? 도식, 중상, 중삼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서문화성, 상서성, 어사대, 중추원, 삼사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도식, 중상, 어중삼. 여러분들 중3이잖아. 그러니까 중상, 어중삼 이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중서문화성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 중서문화성은 고려에서 가장 높은 기구, 가장 권력이 센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이죠, 장관. 이제 대빵이 바로 문화시중이라는 사람이었어. 이 문화시중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력자야. 그러니까 이 고려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시중,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의 2인자다. 이 고려의 2인자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상서성입니다. 상서성. 이 상서성은 여러분 이제 뭘 하는 기구냐? 이 상서성 아래에는요 육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육부라는 기관. 근데 여러분 이 육부는 뭐라 그랬어? 육부는 그러니까 행정 실무를 이제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잡일하는 뭔가 공무원 같은 일을 하는 게 육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서성이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이 육부한테 일을 시키는 거지. 육부야,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육부한테 상서성이 시키면 육부가 이거를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부에게 일을 시키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상서성이고, 그리고 상서성은 중추원을 통해 받은 왕명을 집행하는 기구였다는데, 이 중추원이 뭔지를 일단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이 중추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사 기밀, 군사적으로 뭔가 비밀,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건데, 왕명의 출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옆에다 써놨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대신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뭘 해라. 지금 세금이 좀 부족하니 세금을 더 내라. 백성들에게 100원씩 더 내게 해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중추원이 딱 듣고 대신 이런 기관,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기구에다가 대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왕님이 100원씩 세금을 더 거두라고 한다. 세금을 100원씩 걸어둬라. 이렇게 여러 기관에 이렇게 얘기를 전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추원은 쉽게 말하면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왕의 비서기구. 비서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그 다음 3사입니다. 3사. 이 3사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 관련된 거. 세금 관련된 업무 하는 게 3사다. 국가재정의 출납, 회계 업무. 그러니까 세금 계산하고 세금 관리하고 그런 게 이제 3사라는 기관이 하는 거고,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일을 잘하는지 그런 걸 감시하고 감찰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자,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위 관리의 이런 회의기구,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방 문제, 법 제정, 격식 뭐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합의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관은 뭐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와 어사대의 간원이 뭐 관리가 이제 비리를 저지르는지 이런 거 감시하고 뭐 사회풍속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입니다. 그런 이제 직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거고 중추현 3사는 송해 제도를 모방한 거고 어사대는 사실 당과 송해 전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같이 그냥 묶어가지고 송제도 모방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도병모사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이제 독자적인 기구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는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외워가지고 이 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니까요.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오도, 양계, 경기 이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 양계, 경기 이 세 개로 나누면 되는데 이 오도와 양계를 여러분 구분을 해봅시다. 오도는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왜 일반 행정구역이고 군사행정구역인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자, 여기 보면 오도는요 여러분들 좀 익숙한 그런 도들이 있습니다. 교주도, 서해도, 양강도까지는 좀 익숙하진 않고요. 경상도, 전라도. 자, 여러분 이게 총 5개의 도죠. 그래서 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경상도는 지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죠. 이게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양계는 어디냐? 바로 여러분 여기 북계, 동계 이게 이제 양계입니다. 양계가 뭐야? 양이 이제 2개라는 거죠. 그래서 북과 동 2개의 계가 있어서 양계인데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 아니라 군사행정구역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왜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가 국경이기 때문이지. 국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경기 우리도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경기도의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들 경기도는 이제 수도 근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경기의 뜻은 이 서울 근처를 말하는 거고 이때 수도는 뭐였어? 어디였어? 개경이었잖아. 개경 근처를 경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려는 크게 오도, 양계, 경기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에는요 3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3개의 수도가 있었어요. 개경은 고려의 원래 수도죠. 메인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가 어딘가요? 하면 개경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2번째 수도가 있었어요. 바로 서경입니다. 이 평양 지역의 서경. 누가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죠? 바로 태조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서경이 되게 중시됐었다. 2번째 수도로 삼았고요. 그 다음 3번째 수도는 동경, 바로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왜 3번째 수도가 경주였겠어요? 통일신라, 그 신라의 수도가 1000년간이나 경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주가 얼마나 1000년간이나 수도였으니까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3번째 수도였고 처음에는 이 경주가 되게 중시됐었는데 근데 사실 경주는 너무 동남쪽에 있잖아요. 치우쳐져 있잖아.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3번째 수도가 삼경에서 동경이 빠지고 남경, 이 서울이 이제 올라왔다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숙종 때 남경, 이 서울을 남경이라고 하고 난 뒤로부터는 삼경 중 하나가 동경이 아닌 남경이었다, 서울이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도, 양계, 경기를 배웠잖아요. 이 오도, 양계, 경기 아래에는 군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현이라는 또 게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기도 아래에 이제 평택,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수원, 안성 이렇게 아래에 있고 뭐 평택 아래도 비전동 뭐 이제
뭐 동삭동, 뭐 세교동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오도 양계 경계 아래에도 군과 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과 현은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관리를 파견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군에는 지방관 관리가 파견이 되는데 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도 있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을 주현이라고 했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곳을 속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려의 특징이 뭐였다? 속현이 주현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내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고려 때만 이러거든. 조선이 되면요, 이런 속현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모든 현에도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기 때문에 이 속현이라는 게 사라지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었던 현이 있었고, 고려 때는 이걸 속현이라고 했고, 이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고려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부분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속현을. 그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곳은 관리가 없는데, 거기 그럼 무정부 상태냐, 관리도 없이 누가 백성들을 다스리냐, 라는 거지. 여기는 이제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 향리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 세금도 걷고, 얘가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의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향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이 향리도 설명을 해줬었죠. 여러분들 향리는요, 지방의 유력자입니다. 지방의 유력자. 지방에서 잘 나가는 애들을 향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의 유력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바로 호족. 그죠? 여러분, 이 호족이 사실 지방의 유력자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요, 이 호족이요. 뭐야. 뭐지? 여러분 잠시만요. 그냥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호족이요. 불편해졌네. 이 호족이 이 지방의 유력자인데, 호족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제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갈립니다. 바로 호족은 중앙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중앙 관리가 됩니다. 이 중앙 관리가 된 호족들은 문벌을 형성해서 문벌 귀족이 돼요. 굉장히 이제 높은 고위 간직을 계속 하게 되면서 귀족이 됩니다. 근데 호족들 중에 지방에 남았던 애들은 향리가 됩니다. 향리.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향리가 호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만큼의 세력은 갖지는 못해. 옛날에는 호족이 거의 지방의 왕이었어. 하지만 고려가 이제 안정되고 난 뒤에는 호족이 그 정도의 세력을 갖지 못하고요. 그냥 지방의 유력자 정도? 지방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그런 속현에서는 이런 지방의 일을 좀 대신 해주는 거지. 관리는 아니에요. 그냥 지방이 잘 나가는 애들인데 그냥 관리 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세나 공물징수 등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게 향리였고, 그리고 호족 출신의 특정 가문이 향리직을 이제 계속 세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향리면 아빠도 향리, 아들도 향리, 손주도 향리, 이런 식으로 계속 가문 대대로 향리직을 세습하면서 이 향리들이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곳에서 이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군현을 이렇게 배웠고요. 특히 현을 배웠고, 여러분들 이 군현은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일반 행정구역인데, 근데 여러분들 향부곡소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 이 향부곡소, 군현이 일반 행정구역이라면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특수행정구역. 왜 이래? 특수행정구역인 거야. 왜 특수행정구역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향부곡소가 만들어지게 된 또 계기를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기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향부곡소에는 특별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뭐 높은 그런 좀 우대받는 그런 백성들이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고려가 세워질 당시에 이 왕건에게 이제 반기를 들던, 고려가 세워지는데 반대를 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살게 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향부곡소예요. 뭐 아니면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된 이들, 아니면 뭐 범죄자들, 이런 애들만 그냥 따로 지역에서 모여 살게 했는데, 이런 지역을 향부곡소라고 했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른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백성들보다 많이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향부곡소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향부곡은요, 주로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이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뭘 하냐?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과 부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만 지어야 돼요. 농사만. 그러니까 나는 상인하고 싶어요 해도 상인 못해요.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고요.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한 특정 물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도자기가 필요하면 여기는 도자기만 생산을 해야 되고, 금이 필요하면 여기는 광산만 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물품만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 구역이 있고 많은 차별을 받았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따로따로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강조해서 이제 가르쳤었죠. 그리고 이제 자, 고려의 군사제도. 여러분들 여기도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암기입니다. 고려의 군사제도. 고려의 군사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으면 중앙군, 지방에 있으면 지방군인데, 또 중앙군에는 2군 6기로 나뉘어요. 2군은 궁궐, 왕을 호위하는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고요. 6기는 개경, 수도 근처를 이제 지키는, 국경지역을 지키는 애들이 바로 6기라고 합니다. 지방군에는요, 주영군과 주진군이 있는데, 주영군은 오도를 지키는 군대, 주진군은 양계를 지키는 군대라는 거, 여기도 뭐 이해가 딱히 필요 없고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제도에서 태조는 개경과 서경의 학교를 이제 세웁니다. 뭐 이렇게 큰 특징은 없는데 이제 성종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종은요,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라는 교육기관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국자감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유교를 가르치는 보통 이제 유교를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대학이었던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향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고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세웠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고려에는요,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에는 크게 과거, 음서, 천거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과거제는 여러분 누가 실시했었죠? 바로 광종이 실시했었죠. 그리고 이게 과거제가 뭐라고 했었지?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라고 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과거에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가지를 외워줘야 되는데요. 문과, 잡과, 승과, 무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듯이 이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다? 이때 고려시대 때 굉장히 무신들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슨 그런 무신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냐, 그냥 지방에서 뭐 몸 잘 쓰고 이러면 그냥 병사로 뽑았다가 뭐 공세우면 뭐 장군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되지, 그런 멍청한 놈들을 뭘 그냥 시험을 보고 뽑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제에서 가장 중요시되던 시험이 뭐였냐? 바로 문과입니다. 문과. 여러분들, 지금은 문과 나오면 취업도 잘 안 되고, 예, 문동합니다를 이제 달고 살아야 되지만, 이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때 이 고려시대 때는 문과가 가장 우대받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과에는 또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어요. 이 제술과는 문장을 짓는 능력을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 잘 쓰고 글짓기 잘하면 그러면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명경과는 유교경전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소녀들은 여러분들 고위관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잡과 지금은 가장 우대받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되고 의학, 의사 되는 이런 시험인데, 이런 법률과 의학 시험을 통해서 기술관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었고요. 승과, 승려를 뽑는 시험입니다. 스님을 뽑는 거고요. 그래서 합격한 승려에게는 이런 관직을 주는 거예요. 품계를 내려서 관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잡과, 승과, 무과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그냥 양인, 일반 백성들은 모두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가장 우대되었던 문과는 사실상 일반 백성이 붙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향리 이상의 자식들이 주로 응시하고 합격했었다라는 거. 자, 음서는 여러분 무슨 제도냐? 바로 왕족이나 공신, 고위관리의 자손은 시험 없이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낙하산 제도. 그러니까 내가 고위관리야. 내가 고위관리면 내 자식, 내 아들, 사위, 친손자, 외손자는 그냥 시험 없이 내가 관리로 꽂아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고려는 사실 좀 신분제 사회이긴 했던 거지. 내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내 자식들에게 관리를 이제 물려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천거. 자, 천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추천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한강녀 중에 괜찮은 인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땡땡이가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땡땡이를 관리로 올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 추천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등용 제도를 이제 한 거고요. 아,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수업을 다 했고요. 원래 여기 선생님이 지금 새로 지금 녹화를 한 거예요. 근데 새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영상에 이제 출연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작년 2학년 8반에 이제 박서영, 우리 서영이가 제가 자꾸 이제 영상에 자기를 출연시켜 달라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우리 서영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역사 시험 이제 잘 보기를 바라고, 그래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우리 서영이 이제 등장했어요. 서영아, 서영이 화이팅,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안녕.